마지막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최순실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최순실 의원님, 빨리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지금.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언론인들도 지켜주시고요.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그 후에 뭐 하는 거 보면은 전부 표 떨어지는 뭐 소리만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도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저 참모들을 가지고는 뭐 별로 표에 도움 안 될 거예요.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높은 곳에 살아서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물은 아래로 쏟아지는 법이라 약자들이 계속 피해를 크게 입고 있어서. 자, 대형 재난으로 인명피해 속출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와 지자체, 대통령실 대응이 충분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의 대응 방식과 참모들의 수습, 그다음에 또 해명, 여러 가지 인식, 반응 이런 것들이 과연 수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형국이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정대 모두 다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8일 저녁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련의 상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께서 많은 비가 내릴 거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비상대기 하지 않고 퇴근하신 부분. 그 부분이 참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걸 앞장서서 수습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화요일 날 새벽에 공무원들과 뭐 공기관 사람들은 11시 이후에 출근해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다 피해받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은 집에서 있다가 편안히 있다가 11시 이후에 나가서 뭘 합니까? 새벽이라도 나와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수습해야죠. 그러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늦게 출근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이러한 지시를 내린 분들이 무엇인지, 누군지, 과연 이분들이 수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회의적입니다. 김성회 소장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저는 그 퇴근길에 아파트가 잠기는 걸 보고 잠기는구나라고 퇴근하셨다는 대통령의 태도. 그 다음날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제 나도 퇴근길에 봤는데 침수가 시작되고 있더군요라는 말씀을 너무 태연하게 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지나가시던 길이 고속터미널 앞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거기가 이제 신반포로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대가 좀 낮거든요. 네. 반포 고가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물이 잠기는구나라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차를 돌립시다. 대통령실 가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살펴봐야겠네요라는 생각이 안 난 이유는 뭔지가 일단 처음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림동 같은 경우 반지하 피해 났던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하천이 범람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도 지대가 좀 이 산 내려가서 낮아서 뭐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초등학생이 맨홀에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주위에서 성인 남자 몇 명이 잡아서 이제 구해낸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 갔던 학생들이 허리까지 차는 물을 뚫고 걸어갔다고 하는데 이 두 경우는요. 재난 문자 한 번만 나갔어도 우리 코로나 때도 수도 없이 재난 문자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특정 구역을 정해서 반지하에 계신 분은 무조건 지상으로 올라오시고 맨홀 뚜껑 등이 터지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목 이상으로 잠기는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 이동을 하지 마시라 정도의 경고만 했어도 11명의 인명 중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음날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대통령이 어디 계시든 무슨 상관이냐는 강승규 수석의 그 발언을 듣고 있자니 이번 사고 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대통령의 심기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사과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라는 대통령실의 이 말을 잊게 만듭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오늘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의 재택 지휘,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로 이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수단들이 다 마련돼 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취지로 꼭 현장에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어때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해명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어제 분명하게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참모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입장을 국민들께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러한 대안을 내놔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대통령은 문제 없습니다. 자택에서 지휘한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서 일단은 빨리 수해 복구하고 피해 보상하고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개정, 그다음에 정기국회 예산안 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이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유감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심기 경호입니다.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빨리 대책 마련하십시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에서 재난마저 정쟁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정쟁화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보죠. 집에서 전화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그 한 총리의 발언에서 저는 정말 심각성을 느꼈던 것이 그러니까 벙커 수준으로 갖췄다는 게 벙커 수준으로 장비를 갖춰놓은 게 아니고요. 전화 통화 시스템만큼은 벙커 수준으로 갖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맥락에서 보면 즉 비화기를 사용한 보안 통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전쟁 상태도 아니고 수재에 관련된 지휘를 하는데 꼭 비선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모르는 극비리에 어떤 사항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버리고 용산으로 나간다고 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다. 우리에게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방 순방 나갈 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통령 주변에서 항상 정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대개도 그런 걸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서 화가 나는 대목은요. 침착하게 말하니까 잘 안 되는데 하천 그 수량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화면에서 봤으면 지금 어디가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를 한 번만 봤으면 우리가 수량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구나를 아셨을 텐데. 위기관리센터에 다 마련돼 있는 거죠, 사실. 예, 위기관리센터에 마련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지도 통신 차량에도 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번도 안 보신 건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뭐라고 하니까 우린 지류 얘기를 한 거다. 근데 그 도림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박원순 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와서 정쟁을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전반적으로 침착하게 말이 잘 안 되네요.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국 하천의 수위 이런 정보는 KBS 재난미디어센터로도 들어와요. 사실은 저희가 재난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서 측정한 수위 자료 같은 건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됐죠. 대통령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됐는데 환경부 장관 그 말을 못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은 그걸 좋다고 나와서 언론에게 이게 공개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언론에게 알린 것도 대통령실 관계자였던 거죠. 그 사람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밖에 나와서 하는 이런 풍경이 정말 네. 생소합니다. 자, 9일 날 대통령이 현장 방문한 사진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기가 그러니까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 카드뉴스. 저기는 되게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 좀 유명을 달리하신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꼭 저런 사진을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많은 예를 들면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걸 또 본인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어떠한 생명, 죽음 이런 것도 홍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인식이죠. 그러니까 저러한 사진을 선택을 하고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여론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무적인 판단도 없는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유인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진의 전면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문한 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공식 배부한 사진은 아니고요. 아마 저 자리에 있었던 배우들의 지인들이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SNS에 퍼진 거를 김용민 의원이 올리면서 좀 널리 퍼졌고, 그러니까 그거죠.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날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나와서 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뭐 여러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런 취지로 나중에 대통령실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 사진을 왜 공개하는 건지 이게 목적을 잘 모르겠는 사진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목적은 분명히 있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사진에서 대통령실이 언론에게도 설명을 두 차례 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우산을 들고 계셨다. 이 사진에서 X자를 대각선으로 그어 보시면요. 화면의 중심에 대통령님의 오른쪽 손이 있습니다. 우산과.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포커스가 주먹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우산을 드시고 지금 현장을 돌아보시는 대통령의 모습을 강조해서 대통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노가 되는데 더 정말 속상한 것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써 있는 저 부분에 있는 저 창이 반지하의 그 참극이 벌어졌던 현장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바지 색깔과 어우러져서 그냥 까만 배경이 되니까 거기를 다 뭉개놓고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참사 현장을 쓰려고 했다면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참사 현장에서 정말 참담해야 하는 대통령의 표정을 사용하면서 사과의 이미지로 썼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 났을 텐데 지그시 바라보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이런 사진을 골라서 카드뉴스를 배치하고 폰트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게 모든 단계를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SNS에 걸렸다라는 것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사진의 대통령의 표정이 뭔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이걸 내가 막았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이런 표정이었다면 어쩌면 국민들이 또 공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많은 비판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진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직무 태도 점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때 하신 말씀은 그거였죠.
10시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주무시다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참사 현장에 가면서 대통령실 그 누구도 9시에 이미 신고가 되었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안에서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밖에서 방범망을 뜯으면서 어떻게든 구조하려고 했던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통령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자기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러 왔는지를 모른 채 주무시다 그랬군요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게 만든 그 대통령도 문제고요. 그 참모진도 뭐라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대통령실의 보조화 기능 전반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건 홍보의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인 보조화 기능, 구체적인 정보, 필요한 정보를 간추려서 보고하고 그 내용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보조화 기능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는데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럼 사과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다시 나오니까 첫 번째 사과라고 너무 의미를 크게 둬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첫 사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좀 맞득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면 오늘 나온 NBS 조사에서도 20%대로 내려앉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부 항목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3명 중 1명꼴이죠. 33%. 소통이 독단적이다. 거의 30%고요. 인사 문제를 지적한 가장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게 3번째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국민들이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수습을 해 나가는지 눈여겨 보셨을 텐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서 제대로 된 수습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다. 유능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자꾸 이제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 이런 인식보다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메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국민이 불편하고 국민이 위험하고 그런 곳에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먼저 선제적으로 수습도 하고 대비도 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11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에 가지 않고 퇴근하지 않고 그냥 날 새고 정말 하루 종일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직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의 안테나가 대통령 심기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화내지 않게 심기 경험만 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취임 100일이 다음 주잖아요. 좀 인적 개편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조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처음 인원들을 꾸릴 때 보통 예전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정당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중요 구성원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오면서 옥신각신 각축도 하면서 자리들이 채워지거든요. 쉽지 않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들이 메꿔집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경력과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뽑혀져서 올라오는데 이번 정부만은 그렇지 않았죠. 즉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조차도 대부분 다 배제가 되고 대통령이 평소에 알던 본인이 해본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인선을 해서 대통령실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엔 국민의힘은 거의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뭐 장제원 의원 정도가 아마 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나마도 국민의힘의 진짜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은 들어오지 못한 채 혹은 들어가더라도
보통 4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들은 3급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엔 전부 다 4, 5급으로 밀려 내려갔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는 것은 대통령의 구상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 모르겠고 난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믿을 사람들로 구성할 거야라고 해서 인사와 조직 담당 여기에는 딱 검찰 출신의 수사관들과 검사들로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와 신뢰가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냐 정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폭은 글쎄요. 아마도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 중에서 한두 명, 뭐 몇 명 교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핵심 코어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인적 교체 핵심 코어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신가요?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 대변인 이런 쪽에 좀 교체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적임자가 누구인지 추천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께 대부분 다 보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습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전부 다 검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냉소적이십니다. 네. 정책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볼까요? 이게 반지하에서 참극이 벌어진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반지하는 전면 불허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놓았어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반지하 가구가 32만 가구가 조금 넘고 그중에 10가구 중에 6가구는 서울에 물론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 집이 부족했으니까 지하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실 장려한 측면까지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고 그중에도 보면 관악구에 2만 가구가 넘고요. 동작구에도 1만 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도 역시 저곳에서 났고. 근데 이게 주거용 반지하 이제는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당 안에서도 좀 야, 그렇게 가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는 살고 싶어서 사냐라는 것과 그러면은 저 반지하를 없애면 대략 32만여 가구 어디로 보낼 거냐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지하 반지하 주택은 후진적인 주거 유형이다. 주거 목적의 용도로 전면적으로 불허하도록 개편을 하겠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물론 이거는 2012년도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으면은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략 4만여 가구의 지하 반지하 가구가 더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분들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20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일몰제로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SH공사가 일괄적으로 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 반지하 공간은 공동시설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좀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거기에 살던 분들 어디로 이동시킬 것이냐? 그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반지하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공공임대주택이 1년에 14만여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 1년에 한 10만여 가구로 4만여 가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자, 좋은데 이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건물주에는 재산권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저소득층 살고 계신 분들은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차피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지금 짓는 양태는 다 1층에 필로티로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로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반지하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시장 할 때도 또 똑같은 물난리가 나서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반지하 허가하지 않겠다는 정책 그때도 이미 나왔고요. 근데 그때 32만 호였거든요. 반지하가 32만 호였는데 이미 20만 호로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좀 전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14만 호를 문재인 정부에 5년 동안 연간 14만 호씩 공급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만 호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20만 호나 적게 공급할 생각으로 적절하게만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같은 당의 시장이 반지하를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 뭐 손발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냐. 종부세라는 것을 걷는 것은 그걸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그 세금도 다 없애버리고 주거복지를 개선해야 되는 LH 이런 데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다 팔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 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적자가 왜 납니까? 임대주택 짓느라고 낳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만 지으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반지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으니까 경기도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사세요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 제발 정책적인 문제는 정당하고 시하고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조율을 좀 해서 좀 포장을 잘해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께서 너무 이제 정부 여당 시를 좀 꾸짖으시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바꾸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정 협의도 있는 거고 또한 정기국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국회 때 예산안 처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정 협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시간에 수건 둘러매고 시장 가서 민폐 끼치고 사진 찍기 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오늘 현 주소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직업인지에 대한 자기 고찰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비가 오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야지라는 그 국리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양복 입으시고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비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지금 지역에 가서 수해 복구에 땀 흘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성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100번 뭐 양보해서라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정말 죄송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좀 볼까요? 그러니까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가서 자원봉사하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 시간님, 사진 잘 나고. 태춘 시간님. 네. 옆에 서 있던 이미자 의원이 팔을 툭 칩니다. 네. 아까 저 장면에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찍히게. 진정성은 믿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현장은. 그래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가서 저런 봉사하는 것들은 좀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네 없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러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한 분, 두 분의 일탈행위, 말실수가 저러한 도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네. 옆에 서 있던 이미자 의원이 깜짝 놀라서 팔을 치고 카메라 쪽을 가리키는 당황한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해프닝이니까요. 정치인들이 현장 가서 국민들 아픔 보듬고 봉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원래 정치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어디부터 넣을지 어디에 더 많이 넣어야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해명이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렇게 논란이 됐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원 의원이 원래 농담을 잘합니다. 장난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가만히 있는 거 노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내면 노는 것만 보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질타를 했어요. 어제도 기자분들한테 뭐 자꾸 물어보니까 왜 못 알아듣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대위원장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자들을 계속 혼내고 비아냥거리고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할 일은요. 정말 석고대지하는 심정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습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지 자꾸 기자들한테 신경질 내고 저렇게 농담 같지 않은 농담 해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비대위 왜 만들었습니까?
비상 상황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출연자 두 분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한정된 자원을 어디부터 넣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경쟁하기도 하지만 논의해서 정말 대심도 그 빗물 터널을 만드는 게 우선인지 당장 반지하 없애는 게 좋은지 정말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대위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비대위 말씀하셨으니까. 활동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전당대회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네. 거고. 어떻게 될 걸로 일단 예상하십니까? 비대위원은 최대한 짧게 할 것 같아요. 짧게. 예, 집권 여당이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를 뽑는 게 옳아? 그것이 적절해?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주호영 위원장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비대위를 만들었고 비대위원장을 주호영 의원으로 내세웠던 윤핵관들의 생각은 달라요. 하루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통성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서 우리 쪽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2024년도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을 빨리 장악해야 되겠다. 내부 총질 안 하는 당대표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 예산안까지 끝나고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합시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 고집을 부리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 되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시 당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윤핵관들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합리적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 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은 하루속히 빨리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릴 것 같아요. 그러한 압력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전 거기에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하여튼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 안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을 것이거든요. 2주 동안 선거관리위원장마다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딱 좋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12월 2일. 11월 말에 보통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여당으로서 가장 큰 일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12월에 법안 통과 있고 정기국회가 있지만 사실 여기는 약간 이 11월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로서 예산안까지 밀어서 처리했으면 사실은 원내대표를 할 일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12월부터는 크게 역할이 없거든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후보로 플레이어로 뛸 수 있고 그런데 1월 5일에 풀리게 되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풀리지 않는 12월 초에 후보 등록을 받고 1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 중순에 당대표를 뽑으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또 혁신을 그냥 놔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의 아젠다를 받아서 당 혁신을 일부 성공하고 12월에 예산 통과 동시에 11월 초부터 전당대회를 열면 이준석 대표를 제외해서 전당대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 뭐 그냥 저의 망상이긴 한데요. 예, 주호영 의원이 그런 정도 스케줄을 잡으면 본인에게 가장 윤핵관의 눈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그림이 잘 나오는 그림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정도의 교집합이 그 지점 아니겠느냐.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를 이준석 만족시킬 대표를 만한 제외하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이겠죠. 뭐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은 여당 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니 계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꼼수를 쓰면은 더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비대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오로지 지금 당의 모든 초점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겠다.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흘러갈지 여당은 비상입니다. 자, 정리하죠. 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